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윤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또 쉽게 전해드립니다.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뉴스 네컷부터 만나봅니다. 내일 오후 3시 노동절인데도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3심 선고를 합니다. 생중계합니다. 국민의힘 최종 경선 후보로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결정이 됐죠.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불현 30년 정치 인생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캠프도 몰랐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에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호텔 앞까지 와서 웰컴을 외쳤습니다. 단순한 환영 인사였을까요? 처가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가수 이승기 씨. 공교롭죠? 신곡 제목이 정리라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 저희도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연예계 소식까지 짚어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기정 알겠습니다. 대법원 선고 정해졌는데 날짜는 어떻게 보세요?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 있거든요. 법대로 하겠지요. 네, 27일 증인신문 때는 출석하시나요? 피고인이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해서 법 적용의 예외를 주장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누구도 선거에서 거짓으로 유권자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이재명 후보의 유무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운 일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이 내일 오후 3시 노동절인데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3심 선고를 합니다. 이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법원이 주심을 정하고 첫 심리를 한 지 단 9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라고들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일단요, 이례적이라고 하는 표현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부족해요. 예, 네. 대법원은 이제 서류 심사를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대법원 결정이 나오는 데는 뭐 아무리 빨라도 보통 2, 3개월 이상 걸리고 네. 오늘 이제 정치적인 사건은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4월 22일 날 배당했잖아요. 네. 그리고 전원 합의체 회부했고 그날 바로 심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것은 이 사건의 어떤 중대성, 특히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유력한 후보 아닙니까? 네. 그래서 더 혼란도 막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되냐 중지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어떤 국민이 대통령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어떤 선택권 존중 이런 것들이 불안정한 상태일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미 서류 자체는 검찰이 상고한 다음에 서류가 이미 대법원에 도착한 다음에 이미 12명의 대법관에게는 이게 다 배부가 됐을 것이다. 네. 그래서 서류 심사를 이미 하고 있었고 네. 배당을 하면서 이제 신속히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는데 네. 사실은 뭐 9일 만에 심리 9일 만에 선고 일자를 잡았잖아요. 네. 아마 1심, 2심 대법원 다 합쳐가지고 이런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지금 달력 보시면은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 5월 11일입니다. 그러면 대법원 선고 날이랑 비교를 하면은 지금 열흘 전이네요. 어떤 대선 전에 결판에 확고한 의지가 보여지는 거 아닌가라는 해석이거든요, 부대변인님. 그러니까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네. 이대로 흘러가면 선거에서 사법부가 논란의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논란의 어떤 무대 위에 사법부를 그 올려놓지 않겠다. 그리고 무대 위로 올라가더라도 네. 그 논란에 올라가는 그 시간이라든가 강도를 최소화하겠다라는 네. 의지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이 633 원칙을 훈시 맞아요. 규정으로 네. 이야기를 했듯이 네. 뭐 굉장히 그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633 안에서 빠르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만 네. 그거에도 비추어 봐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거든요. 네. 그거는 대선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그 대선이라는 큰 행사에서 사법부가 논란의 중심, 그 이슈, 논란 이슈의 무대에 올라가게 만들지 않거나 그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어떤 결론이 나올지가 좀 주목이 되는데요. 법조계는 이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낼 것으로 대부분 보고 있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제가 법조인이 네, 아니어서 아니지만 그래도 들으셨을 때. 그냥 상식적으로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법조인들한테 좀 물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그 12명의 대법관들이 네. 결정을 하려면 이견이 없었다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견이 없다. 이렇게 빠르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상고 기각 쪽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이렇게 다들 관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대쪽 결론을 전망하는 쪽에서는 또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지 또 궁금한데요, 변호사님. 아니 근데 이제 이 사건 자체를 네.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1심서 유죄, 2심서 무죄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그냥 1심서 계속 유죄가 나왔다랄지 1심과 2심이 계속 무죄가 나왔다고 한다면 대법원도 거의 사실심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극명하게 1심과 2심이 완전 갈렸거든요. 반대였죠.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전원일치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걸 상고 기각은 무죄 확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한다고 하고 또 아니면 유죄로 사실은 파기환송한다 하더라도 네. 판결문을 쓰고 그 이유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거의 뭐 법원에서 걸리는 시간은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에 이렇게 빨리 선고하는 것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허위 발언으로 유권자를 오도했는지 이게 쟁점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심과 2심 판단은 정반대였는데요. 대법원은 그러면 어떤 거를 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건가요? 쟁점은요. 1심과 2심에서 이제 다 드러난 거죠. 네.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그게 허위사실이다 할지라도 이게 단순히 인식에 관한 거냐 행위에 관한 거냐 그러면 지금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보면 네. 여러 가지 허위사실 공표죄의 태양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자기의 인식에 관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를 한다 하더라도 행위가 아니면 죄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1심에서는 인식이 아니고 일부가 행위다고 행위 같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유죄가 난 거고 네. 항소심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주관적인 인식, 의견 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인식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무죄다. 그래서 무죄가 네. 선고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사실 이제 쟁점이 복잡한 것 같아도 이걸 행위로 볼 거냐, 인식으로 볼 거냐 이 사안에 따라서 대법원이 상고 기각 무죄 확정이냐, 네. 아니면 파기환송 유죄로 가느냐 이것이 갈릴 걸로 보입니다. 네, 내일 재판은 생중계가 됩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고요.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입니다. 이게 전원 합의체 선고기 때문에 재판장이 주로 이걸 한다고 들었습니다. 진행은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처럼 마지막에 주문이 이루어진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네. 전원 합의체인데 일단 뭐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탄핵 심판하고 좀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탄핵에서는 우리가 6인 이상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구성이 몇 명이든 간에 6인 이상이 돼야 탄핵이 되는데 네. 지금 이 전원 합의체에서 이제 다수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12명이기 때문에 과반 이상이면 7명이 상고 기각에 손을 드느냐 아니면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에 손을 드느냐 이제 그것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대법관급은 총 14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재판을 참여하지 않습니다. 네. 원래 행정 업무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럼 13명이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노태욱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회피했기 때문에 12명, 그러니까 대법원장 포함 12명이 이제 심리를 하고 네. 결과는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나오겠군요.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는 오늘 출범 예정입니다. 영입되는 지금 인사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조금 전에 그 인물들에 대해서는 좀 나왔는데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의 박찬대 당대표 권한 대행 이렇게 투톱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강금실 전 법무장관 그리고 정은경 전 질병청장 등이 나왔습니다. 부대변인님, 네. 이 명단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금 시대 정신을 정확하게 읽고 그 시대 정신을 실천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선대위라고 봅니다. 이제 지금의 시대 정신을 우리가 국민 통합으로 보고 그다음에 국민 통합을 통한 국가 발전, 경제 발전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것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통합형 선대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네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넓게 사람들을 구하고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능력이 있고 함께 보조를 맞춰갈 수 있다면 국가 네. 발전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네.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그것을 또 사람들로서 이미지로 구성해서 보여주는 그런 선대위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 나가는 거 보시면 정은경 전 질병청장입니다. 이재명 선대위에 합류해서 좀 눈길을 끌고 있고요. 강금실 전 법무장관은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장관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분들이 이번에 다시 등장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가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가는 특히 국민 통합을 기반으로 발전해 가는 그러니까 좀 약간 친 이재명계 내지는 이재명 적극 지지층이 아닌 색깔이 약한 사람이지만 과거의 정부에서 충분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성과를 인정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모셔와서 선대위의 어떤 안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능함 그다음에 국민 통합 이런 이미지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구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어제는 야인시대 구마적으로 유명한 배우 이원종 그리고 이기영 배우 그리고 가수 이은미 등 문화예술인 123명이 이재명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국회 소통관까지 와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는 도구로 쓰고자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느끼는 위기의식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문화예술이 추구하는 본질이 질문에 있듯 광장에 응축된 에너지는 수많은 영감을 던져주었다. 파면 후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일주일을 관저에서 호식했던 윤석열은 영원히 박제해야 할 엘리트 카르텔 시스템의 상징적 장면이다. 그냥 내버려 둔다면 엘리트 카르텔은 또 다른 대상을 찾아 기생할 것이다. 다가오는 대선은 단순히 한 명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머슴이자 도구이며 플랫폼 역할을 할 사람을 뽑는 선거이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다음과 같이 발의한다. 우리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는 도구로 쓰고자 한다. 지금은 이재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네, 문화예술인들도 지지 선언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가 보수 인사를 접촉하고 캠프를 합류시키면서 약간 외연 확장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발이 셉니다. 한동훈 후보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보수 인사들과 접촉하고 또 캠프에 합류시키면서 외연 확장을 도모하고 있는 움직임인데요. 보수 대권 주자로서 이러한 움직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분은 항상 엉덩이는 왼쪽에 두면서 몸만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그걸 그렇게 국민들께서 의미 있게 보시겠습니까?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경선 과정에서 보듯이 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저런 숫자가 나오는 정상적인 정당은 없어요. 몸만 오른쪽으로 기울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클릭에 좀 불편하신 건가요? 이제 불편보다도 이제 네. 저게 사실 이제 우클릭 자체가 이제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수 성향의
어떤 정치인들이 영입하고 있잖아요. 뭐 선대위원장도 하고 그런데 네. 사실은 말은 보수 중도를 지향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몸은 왼쪽에 있다는 거죠. 행동을 옮기지 않는다는 얘기고 또 사실은 뭐 보수 측 인사를 영입한다고 해서 보수 중도의 어떤 통합을 그건 말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뭐 행동으로 말해줘야 하는데 이제 아마 그냥 한동훈 후보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뭐 상속세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상법 개정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52시간 규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어떤 중도나 이제 보수 성향의 어떤 정책인데 그런 거 하나도 않고 오히려 규제에 있어서는 좌클릭을 하면서 말만 우클릭으로 하면서 이제 표를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좀 비유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사실 진보당과 또 후보 단일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중도 보수를 앞세운 이재명 후보인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진보당 소속 김재현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고. 아니 진보 진영이 그 후보 단일화를 한 거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예, 그거 거기에서 중도 보수 쪽으로 더 확장하는 게 새로운 거지. 아니 진보 진영에서 뭐 더 진보 진영과 함께 단일화하는 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닌데 뭐 이게 왜 오른쪽은 문제가 많이- 될까요? 네. 네, 문제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리고 단일화 과정에서 김재현 대표와 저는요? 네. 그 당의 어떤 후보의 문제가 있다면 그건 또 다시 다른 별개의 문제로 다룰 문제다. 네. 그러나 진보 진영의 후보와 단일화한다는 거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한동훈 후보의 말은 제가 볼 때는 좀 적절한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엉덩이는 한쪽으로 두고 몸은 다른 쪽으로 기울인다? 그거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땅이 기울어요. 그러면은 중심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엉덩이는 한쪽에 두고 몸은 반대 방향으로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 지형 자체가 비정상적인 게 문제라는 걸 먼저 좀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의 정치 지형을 비정상적으로 만든 것은 국정 운영 세력이었던 국민의힘과 전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피고인이다. 이 부분을 먼저 좀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좀 정확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냥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기 위한 시각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저렇게 좀 정확하지 않은 표현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